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문TV 이노나? 네, 이민호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 네, 초복이었고, 네. 네, 다음 주 화요일이 중복입니다. 네, 네. 네, 복날들이네. 네. 삼계탕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건강하시죠? 네,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네. 네, 오늘 일본 문학 특집 무슨 책인가요? 네. 네, 일본 문학 특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초복, 중복, 이 복날에 어울리는 역시 뜨거운 작품입니다. 네,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입니다. 네, 일본어로 긴카쿠지. 네, 네, 금각사입니다. 네, 그러면 미시마 유키오 작가 미시마 유키오는 어떤 작가인가요? 네. 네, 저희 이문TV 공식 네, 질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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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마 유키오 본명은 히라오카 기미타케 네, 히라오카 기미타케. 네, 이고요. 1925년 네,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네, 당시 황제와 귀족 자제들이 다녔다는 학습원을 나와서 네, 도쿄 제국대학교 네,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네, 학습원 시절인 음, 13살에 오, 우리나라 이제 중학교 1학년 나이에 해당되죠. 그쵸? 네, 13살이면 네, 예, 13살에 첫 단편 소설인 산모를 음, 발표했는데 그때 필명으로 음, 미시마 음, 유키오라고 자신이 스스로 정하고 네, 문단에 데뷔를 했고 네, 이후 23년 동안 네, 23년의 집필 기간 동안 180편의 소설 네, 180편입니다. 네, 네, 1800편의 180편의 소설과 60편의 희곡 네, 그리고 막대한 분량의 수필과 평론을 발표하며 쇼와의 네, 귀재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쇼와 시대는 1926년부터 1989년까지 네. 이제 말하는 건데, 그 이제 네, 쇼와 시대가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 그래서 이 네, 당시에 이제 일본군을 쇼와 군대라고도 하고 이 쇼와 이후가 이제 헤이세이였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이 그 연호를 쓰지 않습니까? 네, 예, 천황이 있기 천황,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일본 아주 경제 전성기를 헤이세이 예, 그 예, 전성기라고 하고 그 이전이 이제 쇼와 시대라서 쇼와의 귀재 이렇게 귀재, 얘기하죠. 네. 네, 네, 1949년 네,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소재로 한 가면의 고백이 성공하면서 단숨에 이제 스타 작가 반열에 올랐고 네. 만 31세에 발표한 금각사. 네, 오늘 네, 저희가 이야기할 금각사입니다. 네, 네, 금각사로 일본 문단의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31살에. 네, 네, 이 금각사는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1956년 네, 1월부터 10월까지 네, 매달 한 장씩 네. 잡지 신조에 연재되었고 네. 끝나자마자 바로 단행본으로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해 1956년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네. 1963년부터 65년까지 네. 연달아 세 차례나 네. 노벨 문학상 후보에 거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미시마 유키오는 1970년 11월 25일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괴한 방법으로 네. 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네. 워낙에 유명하죠. 미시마 네, 유키오 작가가 이제 금각사도 유명하지만 이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스토리도 워낙 유명하고 네, 네. 그래서 70년 11월 25일 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당시가 이제 만 45세라고 하죠. 네, 이 미시마 유키오가 이제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굉장히 네, 극우라고 완전 극우 또라이. 극우죠. 또라이. 하여튼 뭐 네, 네, 뭐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굉장히 그 금각사나 미시마 유키오의 다른 작품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문학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미시마 유키오 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네, 굉장히 더 유명한 네. 극우적인 인사로 유명하고 물론 이제 금각사는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극우적 성향을 지닌 네, 작품들도 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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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11월 25일 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그 날을 다룬 영화가 사실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11월 25일 미시마가 자기의 운명을 선택한 날 해서 와카마츠 고지 감독의 영화가 있었고 이게 10년 전 2012년 칸 영화제 비경쟁에도 이제 소개됐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개봉은 우리나라에서 안 했고 현재 이 작품은 뭐 인터넷상에서도 뭐 제가 알기로는 딱히 볼 그런 루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금각사 굉장히 제가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문학 특집 하면서 대표님께 요 금각사를 꼭 하자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금각사를 제가 좋아해서 사실 이 영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이제 칸 영화제에서 이제 좀 상영되는 영화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개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봉을 하겠거니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네. 네. 근데 뭐 혹시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했었는데 잠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제가 알아본 방법 외에도 현재 뭐 인터넷상에서나 다른 경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고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작품을 볼 그런 루트는 현재로서는 좀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좀 그 영화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좀 못 보게 돼서 현재까지도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오늘의 책, 네. 네, 금각사의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인공 즉 이제 주인공 미소구치인데요. 네. 고백으로 이제 되는 1인칭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로 크게 나누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소설이 이제 금각사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 주인공의 금각사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네. 실제 있었던 방화 사건을 이제 소재로 했는데 전반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인공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아마 이렇게 이제 캐릭터 소개 네, 같은 네, 나열이 되고 이제 에피소드별로 마치 이제 미국 드라마가 이제 뭐 시즌 1 하면은 에피소드 뭐 10개 했을 때 뭐 그 마지막 뭐 9회, 10회 하이라이트 전에 이렇게 빌드업 같이 이렇게 내던져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피소드가 이제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뭐 어떤 여성과의 만남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오다가 후반부에서가 이제 이 금각사에 불을 지르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네, 됩니다. 심리 묘사와 네. 함께 뭐 일단 이 주인공이 보면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고 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치관이 성립이 되는데 그 가치관이 성립되면서 사실 이 작품이 좀 특이한 지점이긴 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기준 네,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름다운 것을 결국에는 이제 파괴하고 싶어하는 예, 그러한 본능 또 그러한 이제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금각사로 대변되는 예, 어떤 그 특정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패티시라고 하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이제 패티시가 성립이 되는 이러한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미소구치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 약간 이제 성장 소설의 그런 그 구조도 가지고 네, 있어요. 네. 네, 성장 소설 그리고 성장 소설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가 소년에서 남자가 되는 그 과정은 이제 이게 뭐 진부하다고 할 수는 없고 뭐 당연히 통과 의례니까 이제 이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닌 또 여성을 만남으로써 이제 남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금각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금각에 대해서 좀 이제 패티시를 좀 가지게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어떤 이제 가치관을 이렇게 가지게 된 주인공이 이제 정말로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여성을 만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로 인해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 불을 지르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 금각사가 이제 교토에 있습니다. 일본 여행 하시는 분들 교토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세계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도시고 태평양 전쟁 때도 미군이 폭격을 하지 않았던 곳.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교토도 원폭을 맞을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 이제 장성들이 반대했을 정도로 워낙에 유명한 곳이고 이게 이제 금각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금각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긴카쿠지라고도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막부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 때 이제 세워진 게 이제 금각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금각사라고 하면
뭔가 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별장입니다. 네, 네. 별장이고. 그리고 금각사도 아니잖아요. 노건사? 네, 이게 얇은데.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저기 뭐지? 그 별장이고요. 네. 그 무로마치 막부의 이제 3대 막부, 무로마치, 요시미치. 이 요시미치 때 이제 그 만들어졌던 그 별장이 이제 금각사고요. 어쨌든 이제 막부 시대에는 이제 쇼군이 사실상의 실질적 통치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일본의 수도가 도쿄지만은 옛날에는 교토였었고, 사실은 이제 도쿄가 한자로 하면은 동경이잖아요. 그게 이제 교토의 동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금도 이제 정신적인 수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천황은 계속 이제 그 교토에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 쇼군이 무로마치 막부 때의 그 3대 막부 무로마치 요시미츠가 이제 실권을 잡으면서 내가 실질적인 넘버 원이다. 그러니까 네. 천황을 내가 좀 능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겸해서 요 금각사를 만들었고, 실제 금각사는 금박을 실제로 두른 네.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마르코 폴로가 이제 동방견문록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재팬이 된 이유가 당시 그 동방견문록에서 이제 그 지팡구라고 이제 일본을 소개한 게, 지팡구가 이제 유럽에 소개돼서 재팬이 됐는데, 이때 이제 그 마르코 폴로도 그렇고 당시 이제 중국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나 서양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떻게 퍼뜨렸냐면 황금의 나라다. 근데 이게 금각사가 또 결정적인 또 그런 좀 뻥튀기가 되는, 번쩍번쩍했겠죠. 처음 만들었을 네, 때는. 실제 금박을 둘렀다고 하고. 네. 근데 여기 이제 금각사가 지금은 이제 방화가 실제로 됐었고, 그 방화 이후에 지금 복원한 거긴 한데, 뭐 당연히 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복원을 한 거겠죠. 근데 이게 그 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3층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그 좀 그 건축사 쪽으로 일본 건축을 이해하는데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1층이 이제 당시 이제 일본 귀족들이 살았던 주택 양식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2층은 막부 시대니까 사무라이들의 어떤 양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층은 건물이 총 3층인데 2층이 되게 실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가 이제 사무라이들은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닫이 문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맨 위에 3층이 이제 사원,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선종입니다. 젠이라 그러죠, 젠. 예, 그래서 네. 그 우리가 보통 젠이라고 하는 그 선종의 그런 또 분위기가 나는, 그래서 또 이것이 또 잘 융합돼서 지금도 뭐 교토 가면은 뭐 관광객들이 사진 항상 찍는 그런 그쵸. 관광 명소죠. 근데 요걸 실제로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네. 하야시 슈겐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방화를 저질렀고, 방화범 네, 이름인데 네, 하야시. 방화범 이름이죠. 그래서 요 사람의 일생과 그 다음에 요 실제 요 방화했던 그 에피소드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게 이제 금각사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남자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갈등이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출이 된 거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포트노이 씨의 불만과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지 제가 좀 끌리는 소설이 소년이 남자로 성장해 가는 그러한 걸 다루는 작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각, 그러니까 이 금각사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패티시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치관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여성을 만나면서 뭔가 갈등을 겪고 성장통을 겪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해소를 여기다 불을 질러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고 싶다라는 것 그 이전에 본인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또 이렇게 불태운다라는 그러한 상징도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각사는 그런 문장의 아름다움, 섬세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구성도 굉장히 네. 치밀을 한데요. 네, 실제로 이 책의 해설 이제 뒤쪽에는 금각사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에피소드 25개를 선별해 놓았어요. 각 에피소드가 순차적으로 혹은 건너뛰어서 아니면 뒤쪽에 있는 에피소드와 앞쪽에 있는 에피소드가 이제 교직하면서 네. 그 의미망이 확대되고 이 미시마 유키오가 이 소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대단원으로 이제 절정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추한 용모와 열등감 투성이인 소년이 네. 미의 상징인 금각에 남다른 애착을 지니며 성장했다는 설정 자체가 네. 미와 추 혹은 인식과 행위 등 미시마 문학 특유의 이원론적 작품 세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미시마 유키오가 약간 네. 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네. 약간 이렇게 딱 세계관을 딱 나누는 게 있고, 대립시켜가지고 전복시키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작가들이, 그러니까 독자들이 봤을 때는 가독성이 좀 좋고 이렇게 쉽게 네. 쉽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니까요. 네, 선명 재밌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열등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열등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거를 극복하는 수단이 결국엔 이제 방화로 이어졌는데, 파괴로 이어지는 네. 거죠. 데카당스 문학 이후에 이제 뭐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꽤 이제 그 영화나 뭐 영상물로도 이제 많이 소재로 되고 있는 데카당스에도 영향을 줬고, 사실 문학에서도 탄미주의 문학이 사실은 아이디어는 되게 떠올리기 쉽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은 절대 너무 그게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문장력이 일단 문장력이 기본이 안 없으면 안 되면 네. 그 쓸 수가 없는 단 한 문단도 쓸 수가 없는 작품인데. 왜냐면 탄미주의라는 게 사실은 네.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마스터베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건데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아름다움으로 쓰는 건 너무 진부하고,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작품을 쓴다라는 거는 뭔가 개성이나 뭔가 차별성을 또 있게 써야 되는데 이게 자칫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가버리면 설득력 있게 아름답게 쓴다라는 게 언어 구사력과 문장력과 그 다음에 인간 내면의 묘사 또 이것도 날카롭게 캐치를 해야 되는 이런 면인데, 그 심리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맞는 아름다움을 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작품이고 역시 저는 죽어답게 나도 이런 작품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한 절반 정도는 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미시마 유키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또 넣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가면의 고백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동성애적 성향을 소재로 썼고 이제 작가가 약간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거를 이제 소재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시마 유키오가 실제로 그런 성향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제 성적 취향인지 성적 지향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시마 유키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작품 외적으로 너무 빠져버리니까. 근데 이 미시마 유키오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든 극단적인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마치 풍선이 커지다가 빵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적 취향인지 성적 지향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성적 지향은 여성 지향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퀴어적인 접근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성적 지향은 여성을 지향했던 이런 작가의 이런 퀴어적인 거를 좀 사견이지만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에 대한 질투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좀 뭐 성전환을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을 몇 번 옛날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재미난 말을 했던 게 이제 남자였습니다. 여자로 이제 성전환을 고민했었는데. 제일 이제 크게 고민하는 게, 보통 뭐 성전환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한다 그러면 뭐 일반 분들은 뭐 수술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그 집안의 반대 뭐 이런 거겠지만 이 사람이 제일 신경 쓴 게 다이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미 수술을 했고 또 뭐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하는 이런 그 자기가 이제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살 빼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좀 슬픈 게 어쨌든 남성이 여성으로 이제 그 성전환을 하는 거야 뭐 개인이 뭐 지향하는 바긴 한데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꼭 날씬해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남성이 여성으로 만약에 성을 전환한다고 하면 아름다워야 되고 날씬해야 된다는 걸 기본 전제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미에 대한 질투가 약간 퀴어적인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금각사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상징하는 오래된 어떤 일본의 질서 그리고 아름다운 거 오래된 건데 일본의 어떤 전통이고 어떻게 보면 꼰대스러움의 대표일 수도 있는데 또 가장 아름답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오래되고 전통이면서 또 지켜야 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건데 어려서부터는 그거를 보고 자란 거죠. 그런데 어떤 여성을 만난다는 건 또 다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미에 대한 가치가 본인이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기존에 본인이 약간 강요당했던 미를 없애버린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에 대한 질투라는 게 내가 결국에는 금각사처럼 아름다운 어떤 대상이 되고 싶은데 결국 나는 될 수 없겠구나. 뭐 그렇게까지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좀 이제 퀴어적인 것까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게 이제 탄미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영상 콘텐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게 미장센 자체가 이 글로서 써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영화 제작자들이 영감을 얻는데 실제로 요 금각사가 영화화가 또 됐습니다. 58년에 이치가와 곤 감독의 타오름. 예. 58년요? 네, 네. 58년에 이치가와 곤 감독의 타오름. 네. 그래서 한자로는 화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화상? 네, 네. 그걸로 이제 했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그 일본 영화 특별전 했을 때 그것도 아마 2013년인가 14년이었을 거예요. 본 지가 꽤 됐는데 그게 사실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 영화도 이치가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이치가곤 그 감독의 요 작품으로 제가 봤었는데 요 작품은 일단 흑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흑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흑백이지만 굉장히 그 미장센이나 이런 화면 분할이 기억에 남고요. 요게 이제 경찰서에서 주인공이 취조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취조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추적해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방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방화 일어나는 그 장면도 굉장히 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건물이 타고 있는데 뜨겁다라는 느낌보다는 슬프면서 오히려 뭔가 물을 껴안는 느낌을 되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치가곤 감독의 타오름은 아마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우리나라 자막은 아닐 텐데 영문 자막이나 일본어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뭐 영문 자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거칠긴 해도 그 자막 그 설정 바꾸면 한국어로 바뀌거든요. 그럼 굉장히 딱딱한 한국어긴 하지만 아마 보실 수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일본 문학 특집 5번째 시간으로 단 17자로 네. 서정이나 계절을 펼쳐내는 일본의 하이쿠. 네. 일본 하면 또 유명한 게 하이쿠. 저는 이제 하이쿠 선집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별도로 샀는데요. 하이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시를 쓰니까 더 관심이 가기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 오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이쿠가 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